지방이 많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KTX가 뚫려서 그래요.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부가 한쪽으로 쏠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근데 교수님이 여기 네. 79페이지에 그런 말도 써주셨어요. 어디에 사느냐는 나와 내 후손의 생존과 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수천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네. 좋은 동네, 네. 이제 대한민국 용어로는 상급지. 네. 상급지 가려는 것도 인간의 본능. 아, 그럼요. 이겠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상급지가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주변에 어떤 것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호트라고. 코호트? 이게 왜 예전에 그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코호트 분류 막 이런 것처럼 네. 일종의 집단. 아, 코드. 어. 코드예요? 뭐 코호트? 역시 많이 배우시는 분 앞에서 이거 아는 척 하려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단적인 예로 뭐 압구정동이 만약에 가격이 되게 비싸다. 그럼 거기가 비싼 이유는 동서 방향의 자동차 루트인 올림픽대로가 있고 예. 남북 방향으로 다 되는 그 지하철 3호선도 있고 다리도 2개나 끼고 있고 뭐 3개죠. 한남대교까지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이 교통이 되게 좋잖아요. 네. 주변에 좋은 학교들도 있고 뭐 좋은 백화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역세권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역세권에 있으면 다른 공간하고 연결점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것들하고 어떠한 커넥션을 가지느냐. 그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구글이 가치를 가지는 거는 구글에 가면은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웹페이지로 다 링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넥서스 같은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커넥션, 네트워크가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면은 가치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오가는 길에 막 여러 가지로 걸리는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가 상급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하는 것의 네. 가치,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거고 또 그게 또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네. 하는 거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동네, 네. 상급지는 혹시 좀 정의가 다를까요? 저는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교통 편하고 예. 아이 키우기 좋고 뭐 그런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결혼해서 애 안 낳으신 분한테는 학구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거기다 또 대입 시스템이 바뀌면 그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교통은 그래도 좀 끝까지 남아있을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이 많더라도 돈을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아하겠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근처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유들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딱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처럼 여기가 상급지고요. 뭐 여기가 집값이 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이제 교통이라든지 교육, 일자리, 주변의 정주 여건 등등.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강의도 좀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서 나오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살기 좋은 곳, 네, 네. 희망하는 곳, 네. 가고자 하는 곳, 보편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죠. 입지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다르게 보면은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하교 시간도 줄이고 이제 그런 거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자원을 엄청나게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가까이 사는 거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포가 집값이 오른 이유는 여의도에 좋은 금융 직장이 있고 네. 마포대교만 건너면은 마포가 있는데 거기에 경의선 숲길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서고 하면은 괜찮은 거주지가 되는구나 해서 거기 당연히 이제 높은 연봉자들이 근처에 직장이 많으면은 그 동네는 이제 가격이 뜨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현대 GBC타워가 삼성동에 생기게 되면은 네. 그 현대 GBC타워에 고액 연봉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주변 집값을 또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다 결국에는 그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그거를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그거이기 때문에 가까이 살려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그 풍수지리 이야기 잠깐 좀 써주셨던데요. 네. 그 물과 자원 등 어떤 한정적인 또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 좋은 동네다라는 거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 근데 전 참 속물이어서 그런지 네. 그거 보면서 역시 한강 벨트, 강남부터 마용성. 네. 글쎄요, 뭐 저는 그거랑은 그 당시에는 물가에 사는 게 농업 경제와 물류와 직결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사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강가에 산다는 게 아무런 메리트가 아니었어요. 범람하. 네, 한강은 항상 범람하는 문제였고, 심지어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강 쪽으로 큰 창문을 내지 않았잖아요.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남쪽으로 창문을 크게 내니까 북쪽에 부엌이라든지 다용도실이 있는 쪽으로 창문이 작게 나온 거가 한강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복도가 그쪽으로 놓여져 있는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88 올림픽 할 때 그 하수도를 관을 다시 따로 뚫어서 한강에다가 오폐수를 버리는 게 없어지면서부터 한강이 점점 깨끗해지고 주변 경관을 치수 사업을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대로가 생기고 등등 이러면서 한강이 냄새나고 뭐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되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마침 또 생겨난 거가 밀도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밀도요? 네, 8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가면은 주변에 흙바닥 천지였어요. 건물이 안 지어진 땅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건물이 지어지고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나면은 비어있는 공간은 도로 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 근데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강가에 사는 거예요. 강가에 살면은 한강이 폭이 1km인데 그게 엄청난 최적의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창문 바깥으로 내가 시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있는 거죠. 옛날처럼 뭐 냄새나고 안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한강 주변으로 점점 좋은 입지다라는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거죠. 한강이라는 공간. 네. 탁트인시야. 네, 그렇죠. 또 그게 또 집값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내가 30평짜리 집인데 바깥에 벽으로 막혀 있는 데하고 30평짜리 집이지만은 창문 바깥으로 100만 제곱미터의 공간을 쳐다볼 수 있는 데하고는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조망권 그 자체가 네. 또 엄청난 무형의 가치가 더 이상 아닌 그냥 유형의 가치가 그건 유형의 되거든요. 가치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여도 이제 층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또 차이가 날 올라갈수록.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12층짜리 아파트면 6층이 로얄층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단열도 잘 돼 있고 이제 올라갈수록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강 치수 사업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이 그렇게 선호되는 곳은 아니었나 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강 그러게요. 치수 사업을 좀 아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네. 과거의 강남 땅에는 한강가 같은 뭔가 다른 가치가 있겠죠. 다른 자산이. 그걸 찾아야죠. 이게 참 건축가에게 이런 질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쪽을 위주로 네.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과 지방 네. 또 서울 중에서도 강북과 강남 집값이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죠. 그거는 사회를 붕괴로 일으킬 수 있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회가 다 평등한 사회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평등한 사회,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갭이 벌어지면 사실 계층 간 계단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 그럴 때 만들어져요. 이것도 역시 공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때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를 보시면은 예. 유럽 사회가 신분 사회로 산업혁명에서 도태됐던,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던 남부 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되게 사회 하층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가지게 됐냐 하면은 증기선이 발명이 돼서 대서양을 일주일도 안 돼서 건너갈 수 있게 되니까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 땅을 공짜로 얻었어요. 땅을 공짜로 얻는다는 거는 부동산 자산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를 축적했고 미국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그 동부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철길이 서부까지 뚫리니까 서부에 가서 뭐 실리콘밸리, 헐리우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공간을 확장시킬 때 그때
사회의 아래층에 계시던 분들이 부동산을 공간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부동산 자산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대한민국도 두 번의 공간의 혁명이 있었는데 네네. 한 번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더니 아파트 짓기 전에는 빈 허공에 아무 쓸모없던 공간이 네. 부동산 자산이 됐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다 지주가 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땅바닥에 깔려서 살았기 때문에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양반만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누구나 다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공간이 엄청나게 팽창을 한 거죠. 또 하나 좋은 점은 도시라고 하는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더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서비스나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그 얘기는 내가 땅 문서를 물려받지 않고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가 부가 어느 정도 정체됐을 때 90년대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난 게 인터넷 가상 공간입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이 생겼더니 거기에 다 젊은 친구들이 먼저 갔고 그 인터넷이라 가상 공간이라는 신대륙에 제일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서 벤처 기업을 세우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을 만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와 삼성밖에 없는 사회였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뭐 배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부가 한쪽으로 쏠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그는 부자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공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을 빨리 확장해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무상의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게끔 뭔가 그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근데 일단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 네. 한정된 땅.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산맥을 하나 갈아엎어서 뭔가를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죠. 않고 네. 간척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공간은 좀 약간 인터넷 가상의 공간 이렇게 또 뻗어나갈 수도. 근데 인터넷 가상 공간 이미 90년대 한번 해서 거기도 이제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진출하기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 물론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도 생겼죠. 그래서 근데 로봇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러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공간의 의미가 확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존에 있었던 여기가 좋은 입지야라고 했던 것들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없을 때 그럴 때에는 뭐 수도권이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아요.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는 역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라는 인프라가 깔렸더니 갑자기 지하철역 주변이 중요해졌잖아요. 네. 똑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정말 보급이 잘 된다.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일정 차선이 항상 자율주행 자동차만 다니는 고속도로로 돼 있다. 이러한 것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치 7, 80년대 지하철 역세권이 만들어진 것 같이 또 다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기회가 없었던 청년이나 다른 세대들이 또 기회를 가지는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카드는 딱 북한을 개방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피지컬 스페이스로 봤을 때는 제 큰 그림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 바꿔서 경제 협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한 중국이랑 베트남 정도랑 무역하는 정도로만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좀 관서 지방을 개발을 해서 우리는 동해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동해안이 유럽의 지중해 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해를 엄청난 무역 그런 중심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게 그럼 울릉도가 엄청난 거점이 될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극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좀 열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무역 항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동해안이 싹 바뀌지 않을까.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간에 입지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움직여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원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네. 해서 좀 하나 둘씩 차곡차곡 이제 네. 쌓아가야 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네요. 아까 그 하이퍼루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GTX가 뚫리면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네. 수도권의 어떤 그 코어 지역보다는 옆으로 좀 분산되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들을 좀 품고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어서 왜냐면 우리 집이 뭐 GTX 역사 3층이냐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GTX가 뚫리면 출퇴근은 좀 편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소비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하고 삼성역이 GTX가 뚫리면은 삼성동에 사는 사람이 일산 가서 놀 것 같지는 않고요. 일산 사람이 삼성동에 와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KTX 타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듯이. 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은 예. 중심부로의 집중화는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KTX가 지금의 지방이 많이 망가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KTX가 뚫려서 그래요. 안 할 수도 없었고. 네, 안 할 수도 없죠.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기후가 달라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제공되지 않으면은 그럼 뭔가 다른 거라도 차별화를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교육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바뀌면은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동네 너무 입시 각박하고 애들 이런 데서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뭐 학교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고 거기다 또 도시라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저 도시는 내가 살아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LH가 꽉 잡고 있으니까 LH가 전국의 도시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주택은 또 뭔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건설사가 또 꽉 잡고 있으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와 LH와 대형 건설사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주축이긴 한데 그분들 때문에 지방 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획일화를 만드는. 네. 사실 그 교육 때문에 송도에 가시거나 뭐 국제학교 때문에 제주도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일자리 문제도 또 같이 또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잖아요. 제주도에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 우리 애는 사람만. 좀 다르게 키우고 싶어.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네, 연예인 자녀들, 기업인 자녀들. 네. 일반인들도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 감소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인구론 네. 앞세워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또 다 필패를 하셨던 이유가 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네. 그건 또 송곳처럼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거가 대한민국 부동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는 어떤 컨설팅 회사 다니시는 후배한테 들었는데 네. 도산대로의 선상에 있는 땅의 뭐 40%가 중국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동 사람이 드디어 한국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왜 그럴까요? 그들 글쎄요. 입장에서도 뭐 살고 싶은 도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의료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많은 개인들이 자기네 정치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니까 해외로 많이 그 자본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1가구 2주택 규제 심하고 대출도 규제가 심한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도산대로에 500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시는 중국 사람이 서울에 집을 벌써 이미 5채인가를 갖고 있나 20채인가를 갖고 있나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더 오르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처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뭐 LA 어디 네. 뭐 얼바인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데도 좀 네. 선호하시고 그 지역에도 막 학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네.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네.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도 임팩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막 뭐 원베일리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근데 그거가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네. 그 말로는 그게 황당무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국민의 뭐 몇십 %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년간 몇배가 올랐는데 그거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가 될 텐데 그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정도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네. 그것도 어차피 뭐 거래가 많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징적으로 뭐 60억, 70억 한 번에 거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두 채 성공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전반적인 건 아니고 그냥 뉴스가 뜨는 거는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엄청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격이 비싼 게 팔렸다고 이제 뉴스를 내는데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두 개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런 코인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특정 지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뉴욕 맨하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쩌다 한두 건. 네. 한두 건이 대서특필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네. 자체가 또 상징성은 있는 거다 보니까 네.